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인문학 등 주제가 다양할수록 대화 내용은 풍부해지고 박식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에게 더욱더 매력적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도 인문학, 철학부터 과학기술, 수학까지 폭넓게 교양 지식을 쌓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양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교양을 쌓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중 단연 최고는 인류 지식 체계를 뒤흔든 교양 명저들을 읽는 것입니다. 다양한 지식이 넘쳐나는 요즘 선별해서 습득하지 않으면 시간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요즘 교양 필독서 87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요즘 교양 필독서 87은 앞서 말씀드린 고민을 간편하게 해결해줄 책입니다. 지은이 나가이 다카이사, 펴낸 곳은 센시오입니다. 이 책은 2500년 인류 역사를 뒤흔든 교양 명저 87권을 엄선해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교양 지식만 담았습니다. 인류가 쌓은 지식의 모든 분야를 아우른 이 책은 누구나 절대 불변의 이론과 사상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데요. 누계 100만 부를 넘긴 메가셀러 작가인 저자는 교양이 지적 대화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일하면서 부닥치는 수많은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전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지식은 소크라테스에서부터 시작된다. 소크라테스의 변명. 소크라테스는 모든 지혜의 추구, 출발점이다. 수많은 양서 중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제일 먼저 소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인류가 지혜 추구를 시작한 원점이 바로 이 책이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에 나온 이 책에는 지혜 추구의 본질이 담겨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겸손한 자세는 최신 기술이 신의 영역에 도달하고 있는 오늘날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소크라테스에 관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소크라테스도 말했지만 무지의 지가 중요해. 이것은 큰 오해다. 오히려 소크라테스가 한 말과는 정반대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말했을까? 고대 그리스의 도시 아테네에는 훗날 철학의 시조로 칭송받는 소크라테스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전에서 신탁을 담당하는 무녀가 소크라테스의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자는 아무도 없노라. 내가 신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면 너무 기쁜 나머지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 되었겠지만 소크라테스는 진지하게 생각에 잠겼다. 나는 전혀 지혜롭지 못한데 신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지만 신께서 거짓말을 하실 리는 없지. 이건 내게 수수께끼를 내신 것인지도 모르겠어. 소크라테스는 즉시 검증에 나섰다. 만약 자신보다 지혜로운 인물을 찾아낸다면 신이시여, 죄송하지만 틀리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지혜롭고 지식도 풍부하다 라고 주장하는 아테네 지식인들을 만나 문답을 거듭했다. 그러나 누구도 소크라테스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대부분이 문답을 거듭하다 보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이는 소크라테스의 질문을 받는 상황을 상상해보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다. A란 무엇인가? B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B란 무엇인가? C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C란 무엇인가? 이런 문답이 계속되면 결국은 그렇다면 X란 무엇인가? 그건 그러니까 X라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게 되는 것이다. 문답을 5, 6회 이상 거듭하면 대개는 동어 반복적인 대답이 나오게 되며 그 전에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할 때도 많다.
아까는 A가 B라고 말했으면서 지금은 A가 E라고 말하는군. 이건 모순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아테네 지식인들과 문답을 계속한 소크라테스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다들 지식인이라고 주장하지만 누구 한 명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생각에 도달했다. 알지 못하면서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보다는 알지 못함을 자각하고 있는 내가 조금이나마 더 현명한지도 모르겠군.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여기저기에서 문답을 계속했고 체면을 구긴 지식인들은 내게 창피를 주다니 하며 그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다. 한편 청년들은 지식인 놈들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만 사실은 아는 것도 없네 라고 생각하며 소크라테스를 흉내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라는 죄목으로 고발당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책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그 재판 상황을 기록한 것이다. 언뜻 단순한 재판 기록처럼 보이지만 이 책에는 철학의 정수가 응축되어 있다. 그러면 즉시 이 책의 요점을 살펴보자. 소크라테스는 목숨이 걸린 재판에서도 자신의 문답 스타일을 바꾸지 않았다. 이것이 약 500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에게 매우 나쁜 인상을 줬고 결국 사형이 선고되었다. 소크라테스의 생각의 근원에는 나는 알지 못한다는 자각이 자리하고 있었다. 소크라테스는 이 자각을 출발점으로 타인과 대화를 거듭하면서 정말로 자신이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겸손하게 고찰하고 검증했다. 소크라테스는 모든 것에 대해 나는 알지 못한다는 자각을 철저히 유지했다. 예를 들어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고발을 당하든 사형을 당하든 내게는 해가 되지 않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에 열심히 지혜 추구를 계속할 뿐일세. 이것은 훌륭한 일이 아닌가? 오히려 시험받고 있는 쪽은 그대들 배심원이라네. 평범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나는 사후세계를 알지 못하기에 두렵지 않네 라고 말했다. 이것은 허세가 아니다. 이 책에는 그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이것이 그 부끄러워해야 할 무지, 다시 말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소크라테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에게는 질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중요했다. 고발을 당하든 사형을 당하든 질을 계속 추구한다면 자신은 어떤 해도 입지 않는다. 사형을 면하고자 자신의 생각을 굽혀 질을 계속해서 추구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라고 인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해가 되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이 재판에서 시험받고 있는 쪽은 배심원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제 플라톤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플라톤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이며 이 책의 일본어판을 번역한 도쿄대학교의 노토미 노부루 교수는 도쿄대학교가 공개한 강의 소크라테스는 왜 사형을 당했는가에서 이런 깊은 해석을 내놓았다. 소크라테스가 진실을 말해서 배심원의 무지를 폭로했기 때문에 원한을 샀다는 것이 이 재판의 본질입니다. 끊임없이 질을 추구한 소크라테스는 재판정에서도 자신의 스타일을 관철해 배심원 500명이 아무것도 알지 못함을 폭로했고 이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배심원들은 말하자면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다. 요컨대 인간이 소크라테스를 살해한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문답은 언뜻 말꼬리 잡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말꼬리 잡기의 목적은 오로지 상대방을 놀리는 것이지만 소크라테스는 진지했다. 진지한 자세로 질을 추구했다. 왜 인간은 주고받으려고 하는가? 징여론. 마르셀 모스. 징여경제의 정체. 여긴 제가 낼게요.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긴 제가 낼게요. 카페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며 서로 계산서를 빼앗는 광경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렇게 서로 계산하려고 하는 이유는 상대가 계산을 하면 상대에게 갚아야 할 빚이 생기기 때문이다. 상대가 계산을 하면 자신은 돈을 쓰지 않아도 되므로 언뜻 이익처럼 보인다. 그러나 상대에 대한 의리라는 빚이 발생하고 만다. 이것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이다. 오랫동안 인류는 선물한다, 선물 받는다라는 증여경제 속에서 상대에 대해 빚을 만들며 사회를 성립시켜왔다. 그러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 증여경제에서 벗어나 화폐경제가 주류가 되었다. 그러나 카페에서 계산서를 서로 빼앗는 사람들처럼 증여경제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옛날에는 서로에게 선물하고 선물 받고 그랬구나. 화목하고 좋은 사회였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다. 증여경제에 선물한다, 선물 받는다라는 행위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행위다. 이것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 현대의 비즈니스에서도 증여경제 시스템이 작동한다. 이것을 파악하면 당신의 세계가 넓어질 것이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마르셀 모스는 이 증여 시스템의 메커니즘을 밝혀냈다. 그는 사회학자 뒤르켐의 조카로 뒤르켐의 자살론에서는 방대한 분석 작업을 담당했다. 모스는 1900년경부터 현대 문화인류학의 시초가 되는 연구를 했다. 참고로 문화인류학이라는 학문의 범주가 탄생할 때는 모스가 활약한 시기로부터 수십 년 뒤인 1960년경이다. 1925년에 출판한 이 책은 모스의 대표작으로 훗날 수많은 사상가에게 영향을 끼쳤다. 모스는 이 책에서 남태평양의 멜라네시아와 폴리네시아, 미국 원주민의 민속학 자료, 그리고 고전, 고대 등의 자료를 풍부히 사용하여 비교 연구했다. 왜 선물이 목숨을 거는 행위일까? 아주 오래전 미국 북서부에서는 개인끼리 물물 교환을 하지 않고 부족 등의 집단 사이에서 의무적인 선물 경쟁을 하다가 급기야 전투로 발전하기도 했다. 이 행위를 미국 원주민은 치누크어로 포틀레치라고 불렀다. 말하자면 선물 투쟁이다. 모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제도에 포틀레치라는 명칭을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포틀레치는 이런 형태로 점점 과열됐다. 부족장 A가 이웃 부족의 부족장 B에게 멋진 선물이죠? 라며 사냥해서 잡은 곰의 모피 20장을 보낸다. B는 우리도 뭔가 돌려줘야 해 라고 생각해 조상 대대로 전해지는 보석을 약소하지만 담례입니다 라며 A에게 보낸다. A는 이러면 우리가 밀리는데 라고 생각해 부족에게 전해지는 온갖 보물들을 B에게 보낸다. 이에 B도 더는 보낼 선물이 없군 이라며 어쩔 수 없이 항복할 리가 없다. 부족 결합의 표시인 토템폴을 산산조각내고 자신의 노예도 모조리 죽인다. 그리고 A에게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한다. 궁지에 몰린 A는 이 정도면 불만 없겠지요? 라며 자신들의 가옥과 가축을 불태운다. 불태우는 이유를 모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파괴 자체는 대부분의 경우 정령에게 바치는 공물이며 정령을 위해 실시된다. 요컨대 파괴는 공양인 것이다. 이렇게까지 과열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지만 이런 식으로 상대가 졌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선물 주기를 계속한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파괴까지 이르는 것이다. 서로 허세 경쟁을 벌이다가 사람까지 죽인다고 한심하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부족과 수장의 위신이 걸린 문제다. 이것은 부족 사이의 전쟁을 대체하는 행위이며 사회적 명성을 획득하는 수단이다. 겉으로는 웃는 얼굴로 약소합니다만 받아주십시오. 담례 같은 것은 안 하셔도 됩니다. 라며 선물을 건네지만 웃는 얼굴의 이면에는 내 소중한 보물이니 당연히 기쁘게 받아주겠죠. 그리고 담례품을 보고 당신을 평가할 것이니 잘 처신하십시오. 라는 무서운 본심이 숨겨져 있다. 막대한 재산을 포틀레치 하면서도 태연한 표정을 지으면 상대는 알아서 이렇게 생각한다. 무서운 친구군. 적으로 돌리지 않는 편이 좋겠어.
상대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쪽의 승리다. 자신들의 입지가 더 위가 된다. 그래서 아낌없이 소비하고 파괴한다. 포틀레치란 부와 의무를 둘러싼 전쟁인 것이다. 왜 롤렉스는 비싼 가격에 팔리는가? 소비의 사회, 장 보드리아르. 소비사회의 본질을 밝히다. 롤렉스의 손목시계는 가격이 수천만 원이나 한다. 그러나 지금이 몇 시인지 알고 싶을 뿐이라면 1000원샵에서 파는 손목시계로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왜 고급 손목시계가 팔리는 것일까? 1929년에 태어난 포스트 구조주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장 보드리아르는 이 메커니즘을 밝혀내고 소비사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제시했다. 이 책이 출판된 시기는 반세기 전인 1970년으로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생산 중심의 사회에서 소비사회로 변화하자 보드리아르는 소비사회의 사회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밝혀내자고 생각했다. 현대사회의 모습을 예언한 이 책은 지금 읽어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세종그룹의 창업자인 치치미 세이시도 이 책을 읽고 브랜드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 의문을 느껴 무인양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책의 내용을 파악해두면 소비자 마케팅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시점이 훨씬 깊어질 것이다. 상품은 기호다. 롤렉스도 1000원짜리 손목시계도 기능은 같지만 가격은 하늘과 땅 차이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상품에는 욕망의 충족이 목적인 사용가치, 그리고 어떤 양의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교환가치가 있다라는 상품론을 제창했는데, 이러한 상품론으로는 롤렉스가 왜 잘 팔리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사실 롤렉스가 잘 팔리는 이유는 성공한 내게 어울리는 손목시계는 롤렉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기 때문이다. 그들은 1000원짜리 손목시계에는 관심이 없다. 소비사회의 소비자는 상품의 효용이나 생산비에는 흥미가 없다. 보드리아르는 이렇게 말했다. 욕구나 자발적 효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다. 현대사회의 독자적인 개념인 소비는 그런 것과는 무관계함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 현대를 소비라는 기호에 입각해서 특징 짓는 것은 이 소비라는 1차적 수준을 전반에 걸쳐 기호체계로 재조직하는 것이다. 롤렉스는 성공한 자신이라는 기호, 유명 여배우가 광고하는 손목시계는 땡땡 같은 자신이라는 기호다.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롤렉스라는 기호를 사고, 멋진 여성으로 생각되고 싶은 여성은 유명 여배우의 손목시계라는 기호를 산다. 사람은 타인과는 다른 이런 내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그 기호를 사는 것이다. 상품으로서의 기호를 사면 타인과는 다른 자신이라는 개성을 획득할 수 있다. 자신답게 진정한 나를 찾자라는 메시지가 담긴 광고가 넘쳐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구나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양 명저를 읽어보려 시도해보지만 읽어야 할 책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게 됩니다. 일단 이 책 한 권으로 전체적인 지식 체계를 파악하고 흥미를 느낀 책이 있다면 원저를 찾아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지적인 대화를 하는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소재를 얻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